기자회 이제 2부 광고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네네.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네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체결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에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은 제로. 그런 일 없습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까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보험 같은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야, 아빠가 선물해 줄게. 보험이야. 그 아이들한테 당장은 기쁘지 않겠지. 네네. 나중에 나이 들고 그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돌려받는 보험금이면은 그때 비로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그때쯤에 또 없을 수도 있죠. 부모님은. 아이, 그런 우울한 얘기를 광고에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런 잡담 나뉘는 씨가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이 필요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이어나갈까 하는데 최근 많은 분들도 그렇고 또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좀 속도를 내라 이렇게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얘기하는 이 개혁 법안들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많은 국민분들은 이제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하면은 포털 규제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언론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뭐 사장 선임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중요하긴 하죠. 분명히 다뤄야 되는 이슈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국회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아마 이 언론개혁 법안을 좀 앞으로 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은 굳이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미 뭐 국민의힘은 그 난리 속에서도 종편 4사를 출범을 시켰고 또 집권당이 되면 현재 지배구조를 이용해서 공영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현재로도 이미 충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굳이 이제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 언론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아마 경선 국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딴 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임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지역구에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초반 같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언론개혁 입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계에서 반대가 많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사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잘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반대한다라는 얘기만 지금 뉴스에서 떠들썩하고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 가면은 소위에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법안에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뭐 그런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뭐 쟁점이 안 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제 그때부터 통과가 되지만 상임위 전체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만약에 쟁점 법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이건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쟁점 법안이 되면은 정말 이제 상임위 소위부터 상임위 뭐 건건이 갈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이 통과가 잘 안 되고 부딪히고 또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이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이게 이번 국회 내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처럼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땅땅 쳐서 그냥 통과시키고 막 그런 상황도 아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포털 관련 제재 법안들은 일단 뭐 김의겸 의원이 공영 포털을 주장을 했지만 이건 뭐 아직 법안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원욱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포털 뉴스의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했죠. 네, 그렇지. 발의를 한 상황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었기에 한 번도 조중동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네. 조중동이 추천되는지. 근데 뭐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공개가 된다고 해도 여기서 뭐 엄청난 뭐라고 하나요? 요거- 획기적으로 네. 뭐 개선된다거나 이럴 거라고 저도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 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네. 뭐 이 법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27일에 이 관련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얘기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공청회가 끝나면은 이제 법안 뭐 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이것도 아마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이걸로 아마 국민의힘이 뭐 포털 장악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조심스럽고 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법안도 잘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언론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하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거는 아예 얘기조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이제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이 집권을 했을 때 진짜 언론 관련해서 뭐 할 때는 굉장히 정광석화였거든요.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논란이 딱 불거지고 종편이 뭐 이제 보수의 영구집권 플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이 나왔고 어떻게 또 보수 쪽에만 종편 4사를 다 몰아주냐 막 이런저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진짜 뭐 좌고면도 없이 그냥 바로 다 질러버렸거든요. 그냥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생기긴 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국회 선진화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 몸으로 다 끌어내고 그냥 종편 4사 통과시켰어요. 아, 우리 이은재가 네. 이정희 의원, 그 뭐 패대기 치는 거 보니까 야, 이 누님은 선수구나 진짜. 네, 그 생각이 그때 진짜 들었어요. 그 정말? 당시 민주노총 의원들 다 끌려 나왔었죠. 예. 너무 저질 체력이야. 이정희 의원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앞으로 저기 공천할 때는 네. 체력장도 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푸시업 안 되죠. 시키는 옛날에 그 김희 뭐라고 있었는데 그 한나라당 쪽에 김성회. 하여튼 뭐 군 장군 출신이어서 등치가 엄청나가지고 예전에 강기정 의원하고 한번 싸우다가 강기정 의원이 살짝 그 있었어요. 스쳤는데 네, 맞아요. 네. 네, 하여튼 굉장히 부상을 입었던 뭐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통과시켰을 때 정말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종편을 가지게 된 언론사에서는 완전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완전 칭송을 해줬지만 근데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그냥 이 종편 4사 체제가 그냥 굳어졌어요. 그렇지 이제 네. 못 없애. 그러니까 누차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없앨 수 없으니 민주 진보적 지향에 종편도 하나 좀 허락해 주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사실 이 종편 4개사는 다 보수 매체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개가 참 편의적으로 색깔이 똑같으니까 조선 동아는 뭐 극단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JTBC가 네, 스탠스상 진보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돋보였던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기게 되면은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또 축소가 되겠죠. 그러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 진보 쪽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돈 모으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렵죠. 종편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뭔가 종편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상황이 기울어져 있는 게 현실인데 뭐 이거를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서 종편이 안 되면은 뉴스 채널이라도 하나 허가를 해주는 걸로 공모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 뭐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그냥 이제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종편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맞게 이제 제재를 하면 되는 네, 불가능해. 문제였는데 불가능해. 뭐 그것도 네.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정부가 보수 정부, 특히 윤석열 쪽이라면은 할 수 있을 거야. 걔네들은 언론에 대해서 통제 수단이라고 언론을 기본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조지는 거지. 걔네들은 그게 네. 상식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공영방송에 가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니 그런 거 집단이라는 게 아는 보이는 그 거죠. 언론사 또 기자들이라면은 이 정부를 길이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언론 자유를 무한히 보장해주는 이 정부가 계속 가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지금 윤석열 빠들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저 노예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죠. 이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보장해주긴 하지만 사실 이제 조중동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먹던 이 정부 광고 파일을 다른 곳이랑도 지금 나눠 먹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상황인 거고. 그렇죠. 원래는 압도적으로 다 싹쓸이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5등이 한결해야. 네, 그게 참 굉장히 아까울 겁니다. 그렇죠. 우파 매우 코인을 그걸 갖고 치고받고 싸우듯이 걔들은 돈밖에 없으니까. 네. 게다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이 정권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이 보수 정부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측면도 있을 아니 테니까요. 아마. 그러면은 최소한 한결의 경향 정도는 현 정부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조중동하고 별 다르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나는 진짜 언제까지 우리 언론들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재원 구조라든가 이런 재원 마련하는 이 노하우 있잖아요. 정부 광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 광고, 기업 광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외 유수 언론들은 어떻게든 지금 흔히 말해서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한테 네. 후원금 또 내지는 컨텐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어느 언론이 우리 컨텐츠 돈 내고 보시오라고 했을 때 말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돈 내고 보라고 할 용기도 없는 거고. 혁신 보고서, 뉴욕타임즈 혁신 보고서에 장기간 동안 논의해온 모든 문제의식의 결정체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독자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큰 고민 하에서 뭐 디지털 퍼스트군 뭐 이런 혁신 방안들을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우리 언론들 언제까지 뭐 정부 광고니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뭐 이쪽 매체를 많이 지원해줬니 야, 이게 진짜 후진적인 논의거든요. 그런 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이제.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이제 언론개혁법안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편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기울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좀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뭐가 문제인지 들여보다 보자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좀 비대칭 규제들, 네. 특히 이제 종편들에 줬던 이제 특혜들 이런 것도 제대로 이제 환수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던 거고 불법이 드러나도 이제 단죄를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나 있으니까 좀 이게 추진해야 될 개혁들은 이제 뭐 강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게 뭐가 됐든 그냥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을 하고 괜히 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진보 개혁 쪽에 있는 분들이 또 반대하는 건 또 기가 막히게 또 계속 타협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개선을 좀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뭐 80석이라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미디어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담당으로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김용민 최고위원이 뭐 언론개혁에 의지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이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좀 반복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장기 집권 전략 뭐 2차원이 아니라 좀 룰이 파괴된 운동장을 복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담대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민주정부 들어서 뭐 개혁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의석도 다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권력도 갖고 있고 못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저는 알아냈어요 최근에 패배주의.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된다. 단독 집권 안 된다. 그래서 언론,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나가면은 우리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한다. 그건 패배주의가 사실은 기회주의, 의리 없음으로 다 표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만 믿고 못 나가는 거야. 국민만 믿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 탈락 요건도 되고 제어가 취소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편들 모두 없애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 논리에. 그 현실 논리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결국에는 하려다가도 말아요. 추미애 장관이 칼을 빼들어서 지금 통제받지 않는 이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만 바보가 됐어요. 추미애만. 그렇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막 나가니? 왜 이렇게 갈등을 빚어? 갈등을 빚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상사라도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를 털고 그것도 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털면 이해라 돼.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저기 자기의 상사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이유로 해가지고 도려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없거든요. 아무것도 드러난 거 없어요. 그거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감히 상사인데 헛다리를 짚어서 날리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집안을 털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고 딸의 일기장에 무슨 범죄 단서가 뭐가 있어요. 결국 드러난 것도 없지만은 이런 무도하고 잔인한 이런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을 투표로서 당선된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고 개혁하겠다. 이런 장관만 바보가 됐어요. 추미애 장관.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패배주의가 지금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그건 맞아요. 내가 봤어. 선거 때 만약에 지면은 공동의 책임인데 말이죠.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당은 계속 기회주의에 스스로 발목 잡히는 정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언론에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면은 손절하기 바쁜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어요? 퇴임 후에? 못 지키지? 나는 문재인에게 빚을 진 게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틀림없어요. 내 말이 틀렸나?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배주의. 그렇잖아요. DJ도 JP하고 손잡아야 집권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손잡아야 될 수 있다. 뭐 다행히 정몽준이 중간에 드랍해가지고 온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사실 2012년에 안철수 따위하고 그렇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선 그게 최선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단일화에 발목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진 거 아닙니까? 2012년에 2016년에 당당히 혼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달라져야지. 아니 세상에 180석 없고 왜 야당 눈치를 보냐 이거야. 아니 자기의 어떤 사심이 얽히지 않는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되면 지르고 나가야지. 국민만 믿고 야당 눈치, 언론 눈치.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기회주의 그리고 패배주의 이 정치가 4.7 재보선 몰패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지금 또 대선에 나가겠다고 아이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자, 이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개혁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언론 뭐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비판 보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아유 근데 참 보니까 지금 당 대표도 뭐 날샌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 지금 이준석이 부상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준석이 만약에 당 대표가 돼봐요. 민주당은 정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꼰대 정당으로 완전히 낙인 박혀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물론 이준석이야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장 같은 존재는 아니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한계가 많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 당은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끝내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야 고만고만한 그리고 늘 봤던 그런 정치를 몰아내고 이준석을 딱 세워봐요. 여긴 어떻습니까?
송영길 흔하디 흔한 정치인 아닙니까? 달코 다른 정치인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린 그렇게 보인다고. 뭐 도대체 그 사람이 정치 일생에서 뭐 이렇게 할 임팩트 있는 뭔가를 보여준 게 있나? 없어. 또 지금도 하는 거 보면은 부자들을 옹호하기나 하고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 되는 순간에는 정말 이 꽉 물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준석이 무슨 세력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자기가 정확하게 지지받을 계층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진성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당장 이준석이 되면은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뭐 이렇게 장기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그 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낡은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30 남성 세대들에게 지지받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낡은 당이라서 이준석이 속한 당이 굉장히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우리 이제 이준석 때문에 난 그 얘기하려고 그래. 우리 이제 형님들 X86 세대 형님들 이제 그만하시라고. 많이 하셨다고. 20년 전 젊은 피로 들어와서 천수를 누렸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응? 굉장히 오래됐죠. 아니 지금 내 나이가 김한규 대변인. 내 나이가 김한규 대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DJ가 있어서 그런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젊은 피도 아니지. 내 나이 47인데. 그러면 좀 될 만한 곳에 갖다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한규 씨가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강남이. 거기 가서 이제 출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죽으란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DJ는 자기들 데려왔을 때 될 만한 곳으로 심어줬습니다. 그랬죠. 자기 측근들 몰아내고 DJ는 그렇게 심어줬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30대도 아니고 40대 후반에 이런 정치 신인들을 가서 죽을 곳에다가 박는다는 게 이게 이 공천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철학과 개념을 담은 공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금지법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참이슬님, 용민이 형은 이준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네. 네, 맞아요. 이준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좋아지느냐? 아니거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도. 그 순간 이제 아사리판이 될 전쟁 날 거예요. 거예요, 거기. 아사리판 날 거예요. 아니, 그걸 노린 게 아니라 나는 민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2030 남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선거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중대한 경고가 저는 이제 그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잊혀진 김빈. 김빈 씨도 있었죠. 근데 이 스마일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뭐 2030 남성들에게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재명도 봐봐. 이 민주당에서 이 주류 정치인입니까? 그러진 않죠. 전혀 주류 정치인 아니에요. 지금도 아예 인정을 안 해. 여러분들께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정치인들이 이재명 인정도 안 합니다.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걸?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사적 자리에서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 네. 정말이에요. 민주당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저는 이준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희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경우도 안 먹혀요 지금 민주당에게는. 뭐냐 지금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초성으로 힌트 주세요. 근데 초성으로 힌트 줄 것도 없는 게 네. 정말 이재명은 지금 지지한다는 의원들 빼놓고는 아니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인 당내 대권 주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예요. 그 이름 드러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말고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대안은 나 참 지금 몰라서 물으시나? 그럼 대안은 김용민 씨라고. 아니 김용민 최고위원도 그렇죠. 김용민 의원. 김용민 최고도 참 좋은 분이에요. 예, 제가 뭐 저하고 이름이 같았어도 그렇지만은 정말 겸허하고 컨텐츠 있고 그분 한번 재판하는 거 보셨어야 돼. 변호인으로서. 일종의 난 지휘자 같다는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상대로 싸워서 유우성 씨를 간첩 아님 이 판단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 저기 또 이재명 지사가 아닌 대권 후보 카톡방 들어가면은 똥파리들 올리는 글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무슨 찌째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현실이에요. 이재명은 또 누가 키워줬습니까? 자기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올라온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민주당 내에서 고이 올라오게 내버려 뒀습니까?
계속 짓밟혔지 얼마나 흔들어댔는데요. 자기 스스로 올라온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준석하고 내 이재명을 연결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준석은 독고다이 정치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등장이 차원이 다른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이준석하고 뭐 정치적 등장 배경이 그치?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준석은 박근혜가 이제 퀴즈로 등장했죠. 낙하산으로 갔다 앉혔고 또 한 번도 국회의원을 경험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적은 없어. 오로지 이제 이빨을 터는 정도로 그동안 존재감을 보여왔는데 다르지. 이재명은 완전히 선출직 시장, 선출직 그렇죠. 도지사를 오했으니까. 맡아서 정말 그 시행정과 또한 시의 미래, 또 도의 미래를 만들어왔던 그런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요. 참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혁명적 상황입니다만 이준석이 대표 당선된 거를 상쇄하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까지 된다? 뭐 굉장히 좀 큰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변방의 사또에서 주류의 대통령으로. 예, 그래요. 능력 없이 DJ라는 큰 정말 엄청난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분으로부터 컨택 받아서 특혜로 그동안 쭉 정치를 해왔던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맛은 맛대로 다 잃고 멋은 멋대로 다 잃고 그렇게 해서 구태 정치를 일삼고 또 협잡하고 이래서는 미래 없습니다. 예. 이준석이 한 게 뭐가 있나?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한 게 없어요. 이걸로 했지 이걸로. 이거 정치야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당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거야. 그 완전히 방송 나와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낡은 당이라고 난 보거든. 가장 낡은 당에서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를 컨택해준 박근혜하고 과감하게 절연했잖아. 그 정도야. 이준석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예. 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